야,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이 회사에 손가락 하나라도 보탠 게 있어? 어디서 무식한 게 사장 마누라라고 유세를 떨어? 남편 고함 뒤로 시어머니의 비아냥이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자수성가한 거지. 니네 친정덕 좀 봤다고 생색낼 시기는 지났지 않니? 내 아버지가 세워준 회사에서 저를 식충이 취급하며 내쫓으려던 인간들. 제 부모님을 화장실 앞 구석자리에 처박아 두고 비웃던 그 비열한 면상들. 제가 맨몸으로 쫓아냈습니다. 한순간에 거짓골로 추락한 그들의 비참한 최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이희주라고 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행복해지고 싶었던 한 여자였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꿈만 같았던 고생과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랄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제 앞에 서 있던 남편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죠.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의 장남으로 귀하게 자랐다던 사람이었는데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의 처지는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남편은 젖은 구두 끝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뗐습니다. 희주야, 나 같은 놈 옆에 있으면 너만 고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잊고 좋은 사람 찾아가. 그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솜덩이처럼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그의 손등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굽은 어깨를 제 손으로 직접 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게 사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이 사람의 성실함 하나라면 충분할 거라 믿었던 제 오만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왜 몰랐을까요? 아니, 나 당신 안 떠나. 우리가 같이 시작하면 되잖아. 제 대답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눈빛 속에 피어난 작은 희망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파멸로 이끌 불씨였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제 앞길을 가로막은 가장 큰 벽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친정 거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제 고집을 들은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을 미세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안 된다. 이 미련한 거사. 그 사람은 한번 고꾸라지면 그 도끼가 무서운 법이야. 남자가 기계가 있어야지 부모 덕에 살다가 무너진 놈이 무슨 수로 다시 일어서겠느냐. 아버지는 평생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귀하게 키운 딸이 빚더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겠다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죠. 어머니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희주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왜 사서 고생을 하겠다는 게야. 응? 어머니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도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을 감싸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빠, 이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저 운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라고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금방 다시 일어설 거예요. 제발 사람 하나만 보고 허락해 주세요. 제 완강한 태도에 아버지는 결국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 없었죠. 나중에 피눈물 쏟아도 내 탓하지 마라. 그 차가운 한마디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번듯한 결혼식장 하나 잡지 못한 채 살림을 합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빌라 거실에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희주야, 우리 아들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 절대 아니지 마. 내 평생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살게. 그때 시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진심이라 믿었고 제가 이 집안의 구원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며 예금을 싹싹 털었습니다. 결혼 전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제 소중한 미천이었죠. 여보, 이거 당신 가져가서 써. 제가 내민 통장을 보며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를 확인하는 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희주야, 이거 네 전 재산이잖아. 괜찮아. 당신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쓰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남편은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조차도 저에게는 사랑의 향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구멍난 양말부터 갈아 신기고 낡은 양복 대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남편이 면접을 보러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저는 제일 좋은 셔츠를 다려 내놓았죠. 여보, 이거 입고 힘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너 호강시켜주겠다는 약속 꼭 지킬게.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사무실 격리로 일하고 밤에는 눈을 비벼가며 부업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려와도 남편의 길을 살려줄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죠.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올렸고 저는 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셨습니다. 희주야, 미안하다. 또 독촉 전화가 왔는데 너 혹시 조금만 더 줄 수 없겠니?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어서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여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더 강한 척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일이야. 당신만 믿어. 우리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빚잔치와 가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내일을 꿈꿨습니다. 좁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 나누던 대화들이 기억납니다. 희주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나는 그냥 우리 가족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는 거. 그거면 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때의 남편은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아직은 세상의 쓴맛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가난은 불편했지만 우리 사이의 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생각보다 끈질겼고 시댁의 빚은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이라는 미천을 믿고 제 인생이라는 전 재산을 올인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제 헌신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혹은 어떤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남자를 구원하고 싶은 여자로서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사랑 하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매일같이 날아오는 독촉장과 텅 빈 쌀통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 마련이죠. 남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밤마다 거실에서 한숨을 내쉬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는 결국 무거운 입을 떼셨어요. 어느 주말이었을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죠. 거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찻잔만 만지작거리시더니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자네 정말 제대로 해볼 자신 있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희주까지 고생시키고 내 사과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네. 이거밖에. 아버지가 건네신 그동안 모아두신 돈과 지인들을 통해 끌어모은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모으신 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이거 아빠 노후 자금이잖아. 어떻게 이걸?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낮게 은졸이셨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내 딸, 희주가 그동안 흘린 눈물값이야. 사위, 자니가 다시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내 이 마지막 패를 자네에게 걸겠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IT 유통사업을 위한 법인을 세워주셨고 평생 대기업에서 쌓아온 인맥을 동원해 초기 거래처까지 싹 잡아주셨죠. 사실 회사의 기틀부터 자금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실소유주는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뜻밖의 결정을 내리셨죠. 법인 대표 이름은 승연이 자네로 하겠네. 건물 임대차 계약부터 모든 명의를 자네 앞으로 해주지.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그래도 명의는 아빠 이름으로 해두는 게 맞지 않아?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기가 살아야 사업도 번창하는 법이야. 처가 덕 봤다는 소리 안 듣게 해주려는 내 배려니 자네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게. 그게 아버지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배려였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희주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길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양손 가득 과일을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전에 수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세상에, 사부인. 우리 희주 아버님이 이렇게 통이 크실 줄이야.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주야,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내가 앞으로 너를 상전처럼 모실게. 너희 아버님 은혜,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승연이가 잘 돼야 저도 좋은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아버님이 나 믿고 다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보란 듯이 키워볼게. 그래, 내 아들아. 내 능력이 출중하니 사돈어른도 알아보신 거지. 희주야, 내 남편이 원래 그릇이 큰 사람 아니니. 시어머니의 아부 섞인 칭찬에 남편의 입꼬리는 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아직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성공한 CEO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이 조금 생경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기죽어 있던 남편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이토록 환대해 주니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아버지는 남편을 위해 직접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을 남편에게 소개해주며 신신당부하셨죠. 내 사위일세. 성실한 친구이니 잘 좀 이끌어 주시게. 아버지가 깔아준 비단길은 참으로 화려하고 매끄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새 정장을 입고 아버지가 마련해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셔츠를 다리며 매일 아침 기도를 올렸죠. 여보, 오늘도 화이팅해. 아빠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으니까 꼭 성공해야 해. 걱정 마, 자기야. 나 승현이야. 내가 누군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남편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눈빛에는 예전의 간절함 대신 묘한 자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수시로 반찬을 해서 저희 집으로 날랐습니다. 희주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나물이다. 사업하는 남편 내조하느라 힘들지?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 가식적인 친절함이 나중에 어떤 빚으로 돌아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평화로운 나날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까지 털어 사위의 길을 살려주려 했던 그 지극한 정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점점 처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남편 명의로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위를 향한 신뢰였고 딸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비단길 위에 선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탄탄대로만 바라보며 그는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말이죠. 돈이라는 게 사람을 참 쉽게도 바꾸더군요. 아버지가 깔아주신 그 화려한 비단길 위에서 남편의 회사는 거짓말처럼 승승장구했습니다. 3년 만에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성공의 단맛은 우리 가족의 공기마저 바꿔놓기 시작했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의 퇴근길 발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조심스럽고 미안함이 섞인 터벅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구두 소리는 마치 온 세상을 제 발 아래 둔 장군처럼 당당하고 날카로웠죠. 남편은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지? 당신 회사가 이번 분기 매출 1위 찍었다며 정말 대단해. 제가 다가가며 건넨 칭찬에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지. 내가 밤낮 없이 뛰었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오면 되겠어? 그래도 아빠가 연결해준 그 유통망이 정말 큰 역할 했나 봐. 아빠도 오늘 뉴스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더라. 제 말에 남편의 미간이 눈에 띄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희주야, 언제까지 아버님 타령만 할 거야? 초반에 길 좀 터주신 건 고마운데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온 건 순전히 내 능력이야. 아버님 인맥? 그거 내가 실력 없었으면 벌써 다 끊겼을 일이라고. 남편의 서늘한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그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도 손목에서 번쩍이는 명품 시계도 모두 아버지가 깔아준 미천에서 시작된 것인데 말이죠. 집안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오렌지색, 검은색의 명품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남편은 이제 제가 해주는 집밥보다 호텔 일식당이나 고급 와인바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좀 재워놨는데. 나 밖에서 먹고 왔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비싼 거 먹고 왔는데 집에서 이런 냄새 나는 거 좀 그렇다. 앞으로는 그냥 당신 먹을 것만 해. 남편의 눈빛은 예전의 그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면 마치 귀찮은 집 지키는 강아지를 보는 듯한 무심함만 가득했죠.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제 오만함이 묻어났고 말투는 명령조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더 가관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가 다니는 동네 미용실 근처를 지나다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수수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붙이와 명품으로 도배를 한 시어머니가 계셨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어머니 주위를 둘러싸고 연신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어머님 오셨네. 아들이 그렇게 잘났다면서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 시어머니는 콧대를 높이 쳐들고 우아하게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우리 승연이가 워낙 똑똑해야 말이지요. 누구 도움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내가 봐도 기특해요. 누구 도움 하나 없었다니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희 집 식탁에 앉아 명품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보며 제게 은근한 무시를 던지셨습니다. 희주야, 너도 이제 좀 꾸미고 살아라. 승연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업계 1위 대표인데 마누라가 이렇게 수수해서야 되겠니? 어머니, 저는 그냥 이게 편해요. 그리고 아직 아버지께 갚아야 할 투자금들도 있고 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투자금? 그게 다 너희 아버지가 딸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니? 가족끼리 무슨 투자금 타령이야. 구질구질하게. 그리고 희주 너 회사 일에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라. 너는 세상 물정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승연이 돕는 거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 기나 살려주면 되는 거라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기세등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밤새 서류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며 다리를 놓았던 제 노력이 한순간에 세상 물정 모르는 짓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홀짝일 뿐이었죠. 여보, 그래도 나 예전에 당신 사업 계획서 같이 검토하고. 그만 좀 해. 그땐 사업 규모가 작았을 때고 지금은 차원이 달라.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나서? 그냥 카드 줄 테니까 쇼핑이나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녀. 집안에서 조용히 내조나 하는 게 내 체면 세워주는 거야. 남편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 어디에도 저를 향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저를 그 성공의 배경지쯤으로 여기는 오만함만 가득했죠. 저는 그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마치 텅 빈 사막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지방 가득 쌓여가는 명품 박스들은 이제 제게 행복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입을 막기 위해 던져주는 뼈다귀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친정 부모님에 대한 예우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희주야, 이번 주말에 너희 친정집 가지 마라. 내가 아는 회장님 댁이랑 골프 약속 잡았으니까 너도 거기 같이 가야 해. 어머니, 이번 주는 저희 아버지 생신이세요. 생신이 매년 오는 거지 뭐 그리 대수니? 승연이 사업 인맥 넓히는 게 훨씬 중요하지. 너는 참 우선순위를 모른단 말이야. 남편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자기야, 엄마 말이 맞아. 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장인어른 생신은 나중에 따로 선물이나 보내드리면 되잖아. 성공의 단맛은 남편의 인성마저 마비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로지 숫자와 권력,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침대 끝에 누워 변해버린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낡은 장판 위에서 나누던 그 진심 어린 대화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저는 점점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를 자신의 인생을 함께 읽어온 동업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었고 저는 그 성벽 같은 집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화려함의 뿌리가 어디인지 그들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불러올 파국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그들은 오늘도 성공의 취기에 취해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비싼 샴페인 향기까지. 그날은 남편의 회사,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읽어주신 그 회사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밤이었죠. 강남의 유명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환들로 가득 찼고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남편에게 줄을 서서 인사를 건네고 있었답니다. 저는 남편의 곁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왠지 모를 불안함으로 자꾸만 조여왔어요.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남편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시계를 차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주위를 둘러보던 제 눈에 저 멀리 구석진 곳에 앉아 계신 친정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출입구와 화장실이 가까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장 소란스럽고 초라한 테이블이었죠. 반면 시어머니는 연단 바로 앞 가장 상석에 앉아 온갖 보석을 휘감고 여왕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의 소매를 붙잡고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좌석 배치가 이게 뭐야? 우리 아빠랑 엄마가 왜 저기 화장실 앞 구석에 앉아 계셔야 해? 제 물음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별걸 다 가지고 그래. 오늘 여기 온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지 몰라. 비즈니스 관계상 중요한 분들을 앞자리에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아빠가 이 회사 세워주신 분이잖아. 어떻게 아빠를 저런 자리에 모셔? 당신 어머니는 상석에 모셔놓고 우리 부모님은 내팽개치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제 은퇴한 노인네일 뿐이야. 사업적으로 나한테 도움 줄 거 하나도 없다고. 체면 생각해서 초대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유세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들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한 회장님 부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 김 사장?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신가? 남편은 순식간에 얼굴색을 바꾸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네. 회장님, 제 와이프입니다.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는 전업주부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요. 회장님이 허허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이 내조를 잘하시나 봅니다. 김 사장이 이렇게 크게 성공한 걸 보니 말이요. 그러자 남편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가로챘습니다. 내조는 무슨요? 그냥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쇼핑이나 하고 노는 게 일인 사람입니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는 팔자 좋은 여자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만드는 남편의 태도에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죠. 야, 너는 가서 장인어른이랑 술이나 한잔해. 여기서 어색하게 서 있지 말고. 저는 참다 못해 남편을 연회장 밖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여보, 당신 방금 그게 할 소리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 주면 좋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남편은 이제 아예 본색을 드러내며 제 앞으로 다가와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적당히 좀 해. 내가 언제까지 내 비위 맞춰주며 살아야 해? 뭐라고? 비위? 그래. 너희 집에서 돈 좀 됐다고 내가 평생 종처럼 살 줄 알았어? 이제 이 회사는 온전히 내 거야. 너희 아버지는 그냥 운 좋게 돈 좀 굴린 거고 지금의 이 업계 1위는 내 피와 땀으로 만든 거라고. 저는 기가 막혀 실수했습니다. 내 피와 땀? 아빠가 깔아준 인맥, 아빠가 대준 촉이 자금 없었으면 네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제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며 이를 갈 듯 내뱉었습니다. 입 닥쳐. 주제 파악 좀 해, 이 여자야. 네가 이 사업에 손가락 하나 보탠 게 있어? 집에서 편하게 돈이나 쓰면서 살게 해주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네가 한 게 뭐냐고. 대체. 남편의 고함에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장실을 다녀오시던 저희 아버지가 그 광경을 목격하셨죠. 사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욕적인 언사들을 아버지는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을 보고도 조금의 당황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아래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아, 장인어른. 딸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자꾸 과거 타령하면서 제 사업에 사사건건 간섭하는데 저 이제 예전에 그 찌질한 사위 아닙니다. 돈 몇 푼 내놓으셨다고 상황 노릇하시려나 본데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리셨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 일궈온 노후 자금을 다 털어준 대가가 이런 멸시와 모욕이라니.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비틀거리며 벽을 짚으셨습니다. 그 인자하시던 아버지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고 그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껏 남편을 위해 인내하고 헌신했던 제 마음이 차디찬 얼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퍼런 칼날 같은 증오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그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없지.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조용히 살아. 저는 남편의 그 오만한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발판 삼아 세운 그 성벽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조만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세상은 이미 고요하고도 차가운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기대해, 당신. 내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었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남편은 제 말이 우습다는 듯 뒤돌아 연회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축배의 밤은 그렇게 저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와 함께 가장 강력한 복수의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 화려한 지옥 같은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무척이나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그 바람조차 집어삼킬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시린 밤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칼소리처럼 들렸죠. 남편은 파티에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주제 파악이라는 말과 우리 아버지를 향한 그 비릿한 조롱이 제 귓가를 계속해서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독약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른 아침 저는 남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친정집 거실에는 어제 연회장에서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는 베란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차가운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어제 사위에게 당한 수모 때문인지 하루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 부름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제 눈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당신의 서재로 저를 이끄셨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으셨죠. 희주야, 내가 어제 그 말을 듣고 밤새 고민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걸 내가 잠시 잊었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첫 장을 넘기셨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치밀하고도 완벽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내가 이 돈을 그냥 준 줄 알았지? 아니다, 희주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아버지가 가리킨 서류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 투입된 초기 자금 10억 원. 그것은 증여가 아닌 연이율과 상환 기일이 명확히 기재된 대여금이었습니다. 심지어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둔 상태였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아버님 꼭 갚겠습니다라고 울먹이며 사인했던 그날의 흔적이 거기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봐라. 아버지는 다음 장을 넘기셨습니다. 현재 남편의 회사가 본사로 쓰고 있는 강남의 그 번듯한 건물. 당연히 법인 명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은 아버지 개인 소유였고 회사는 매달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내며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 불과했죠. 아빠,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비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제 물음에 아버지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업계 1위로 만들어준 핵심 IT 유통 솔루션에 대한 특허권. 그 특허의 소유자는 남편의 회사가 아니라 바로 저 이희주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승연히 그놈이 딴 마음을 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핵심 기술만큼은 내 딸 이름으로 묶어둔 게야. 그놈은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성벽을 쌓았다고 착각하겠지만 사실 그 성의 땅도 성문도 성을 지키는 무기까지도 다 우리 것이란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슬픔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디찬 얼음 같은 냉정함이 들어차기 시작했죠. 남편이 어제 제게 던졌던 비수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를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한 게 뭐냐고 물었지. 승연아, 이제 내가 한 게 무엇인지, 내가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돌려받아야겠어. 그 사람이 누리는 이 가짜 권력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회수하고 싶어. 제 단호한 말에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뱉으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네셨죠. 그래,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네가 그놈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면 이 예비가 길을 닦아주마. 저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에서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서재를 나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의 무시에 눈물 짓던 가련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로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마친 냉혹한 사냥꾼만이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여전히 왕 노릇을 하고 있겠죠?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저는 가방 속에 든 서류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면 남편이 자랑하던 그 화려한 사무실도, 수입차도, 명품 정장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보, 주제 파악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혼잣말이 차 안을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묘한 고향감이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베푼 헌신과 사랑이 우스운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법과 숫자로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일 차례였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이 비장의 무기들을 어떻게 휘둘러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장 고통스러워할지 저는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거실에 들어서니 어제의 술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명품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그의 파멸도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통쾌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가방을 안방 깊숙한 곳에 숨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 발판을 걷어차는 것이니까요. 아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길고도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면 저는 어제처럼 환하게 웃어줄 생각입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모르게 말이죠.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바다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딱 그랬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가짜 평화에 취해 방심하면 할수록 제가 준비한 덫은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오르던 그 기막힌 나날들을 들려드릴게요. 여보, 속은 좀 어때? 당신 어제 과음한 것 같아서 북어국 끓여놨어. 남편은 부스스한 머리로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제가 내민 국그릇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냄새나. 요즘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했잖아. 호텔 조식 뷔페나 가서 가볍게 먹고 출근할 테니까 치워. 어제 그토록 모진 말을 내뱉고도
남편의 얼굴 어디에도 미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 명령조로 말하며 거실로 나갔죠.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국그릇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얼굴 근육을 풀고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입맛이 예전 같지 않지. 내가 생각이 짧았네. 어서 씻고 나와요. 당신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아. 제 고분고분한 태도에 남편은 그제야 기분이 좀 풀린 듯 거드름을 피우며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그의 옷장에서 가장 비싼 맞춤 정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이 옷이 그의 마지막 수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다림질 하나하나가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옷이 날개야. 내가 이 정도 수트는 입어줘야 거래처 놈들이 길을 못 펴지. 남편은 제 아버지 덕분에 타고 있는 최고급 외제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그 차 주유는 해놨어? 응, 어제 내가 미리 가득 채워놨지. 그래, 그런 건 알아서 잘해야지. 내가 밖에서 큰일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게 해서야 되겠어? 남편은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는 휘파람을 불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타고 나간 그 차의 명의가 우리 아버지 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희주야, 아직 집에 있니?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명품 가방을 툭 던지며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차는 무슨... 야,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그 에르메스 가방 말이야. 그거 이번에 신상 나왔다는데 승연이한테 말해서 하나 사달라고 해라.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얘는 지금 우리 승연이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까짓 가방 하나 가지고 벌벌 떠니? 사부인도 보니까 비싼 가방 들고 다니시던데 너는 네 시어머니 기 살려줄 생각은 안 하니? 너희 집에서 사업 자금 좀 됐다고 유세 떨더니 이제 보니까 아주 짠순이가 따로 없구나.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에도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승연이 기분 좋을 때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너는 참 사람이 두네. 눈치가 빨라야 남편 사랑을 받지. 아무것도 모르면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내온 과일을 집어먹으며 한참 동안 제 친정 부모님 험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딸을 돈 주고 팔았네, 사위 덕 보려고 환장을 했네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쏟아졌죠. 저는 그 말들을 가슴속 수첩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들을 그대로 돌려줄 날을 상상하며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가방 깊숙한 곳에 아버지가 주신 서류 뭉치를 챙겼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남편의 회사가 아닌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사모님, 준비하신 서류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선 법인 계좌 가압류 신청서부터 접수하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공증되어 있어서 승소는 확실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회사의 모든 자금줄은 동결될 겁니다. 저는 서류 하단에 제 이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남편의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퇴거 통보서도 준비됐나요? 네, 건물 소유주이신 아버님의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셨으니 법적으로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모든 서류를 일제히 발송해 주세요. 남편이 가장 바쁘고 정신없을 때 가장 화려한 순간에 이 소식들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최고급 한우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로 식탁을 가득 채워줄 생각이었거든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성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는 오늘 밤에도 와인을 마시며 성공을 자축하겠죠. 저녁이 되자 남편이 기분 좋게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웬 한우야? 당신 드디어 정신 차렸어? 그럼요. 당신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맛있게 먹고 힘내요. 당신 앞날에 큰일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 말에 남편은 그저 좋다고 웃으며 고기를 집어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와 가방 살 생각에 들뜬 목소리로 수다를 떨었죠.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레드와인을 잔에 따랐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도. 내일부터는 당신들이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야 할 테니까. 와인 잔에 비친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거실 조명 아래 저는 이미 그들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안의 모든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창밖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죠. 남편은 여느 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다려놓은 고가의 정장을 입고 외제차 키를 챙겨 들고는 당당하게 집을 나섰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잘 다녀와, 여보.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날이 될 테니까.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울려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남편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게 뻔했거든요.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을 시간이었죠. 직원들의 경악스러운 시선 속에서 남편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수치심을 상상하니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던 그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빛이 되어 떨리고 있었죠.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저를 향해 윽박 지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희주, 너 이게 다 뭐야? 사무실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가압류니 뭐니 난리를 치고 있잖아. 법인카드도 정지됐대. 이게 말이 돼? 네가 아버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며 제 앞으로 달려왔죠. 대답해. 너 미쳤어? 내 사업 다 망하게 할 작정이야? 저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남편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선명한 글씨로 이혼 신고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채무 상환 독촉장과 부동산 퇴거 명령서가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지금 이 상황에 장난해? 장난처럼 보여? 꼼꼼히 읽어봐. 초기 투자금 10억, 그건 네가 사인한 차용증대로 연체 이자까지 합산해서 청구했어. 그리고 네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집, 그리고 내 사무실 건물. 전부 우리 아빠 명의인 거 알지? 임대차 계약 종료됐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비워. 남편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훑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종이가 찢어질 듯 바르르 떨리더군요. 너 진심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등에 칼을 꽂아. 남편의 비명 섞인 외침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등에 칼을 꽂아? 먼저 칼을 휘두른 건 당신이었어. 창립기념 파티 날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니? 남편은 잠시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했지? 내가 이 사업에 손가락 하나 보탠 게 있냐고 네가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네가 한 게 뭐냐고 대체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무시했었지? 그건 그냥 술김에. 아니, 그게 네 진심이었어.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네 말대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거잖아. 그게 사실일까? 지금 너 이렇게 된 거 나와 내 아버지가 다 지원해준 덕분이야. 근데 넌 이제 끝났어. 내 거 싹 다 가져갈 거야. 내가 깔아준 비단길, 내가 빌려준 돈, 내가 내준 건물, 그리고 나라는 사람까지 전부 다.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넋이 나간 폐잔병의 모습이었죠. 그는 제 무릎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는 남남이지. 당신 실력이 대단하다며? 당신이 천재라서 업계 1위가 된 거라며? 그 실력으로 어디 한번 다시 시작해봐. 아, 쉽지는 않을 거야. 법인 계좌는 이미 동결됐고 거래처들도 우리 아빠가 다 정리하기 시작했거든. 희주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남편의 비굴한 애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기고만장하던 그 남자가 제 발밑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과 제 짓밟힌 자존심을 생각하면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살려달라고? 당신이 우리 아빠를 그 구석자리에 앉혀두고 무시할 때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당신이 누린 그 화려함의 뿌리가 우리 아버지의 퇴직금이었다는 걸 당신은 너무 쉽게 잊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달려오신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 널브러진 서류들과 넋이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더니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못된 년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아들 사업을 네가 무슨 권리로 망쳐놔. 너 정말 미쳤구나.
어쩜 사람이 독해도 이렇게 독해. 시어머니의 고함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어머니가 사달라고 하시던 그 1,000만 원짜리 가방 말이에요. 아드님한테 사달라고 하셔야겠어요. 아, 참. 아드님, 이제 빈털털이라 가방은커녕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쩌죠? 시어머니는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손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그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주제 파악 좀 하셔야죠. 지금껏 제가 드린 용돈, 제가 해드린 명품들, 그거 다 제 피 같은 돈이었어요. 이제 단돈 10원도 당신들한테 흘러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류를 손에 쥔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폭풍처럼 몰아친 회수 통보는 그렇게 그들의 가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저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는 건 그들이어야 하니까요.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을 저는 아주 차분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널브러진 가압류 통지서와 이혼 서류를 보더니 단숨에 제 앞으로 달려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정말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고함이 거실 천장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들이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든 찻잔을 쳐서 바닥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내 아들 인생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쳐놓고 네가 지금 차가 넘어가? 너 미쳤구나?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감히 남편 사업을 망치려 들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목소리 높인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제 차분한 대꾸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거실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버리셨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실크 카펫 위에서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이 미친년 좀 보소. 사위 귀한 줄 모르고 친정 앞세워서 남편 잡아먹는 괴물이 여기 있네. 내 아들이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그 피땀 어린 회사를 인연이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시어머니는 가슴을 쾅쾅 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 밑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고요. 저는 바닥에서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피땀요? 누구 피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자금이랑 인맥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뒤에서 서류 정리해주고 비위 맞춰가며 키운 회사예요. 이 자식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뭐라고? 이게 끝까지 입 바른 소리네.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너는 그냥 밥만 축내던 식충이 아니었니?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일어나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내뱉는 악담들이 제 귀를 어지럽게 만들었죠. 너 천벌 받는다. 조강지처는커녕 남편 앞길 막는 요물 같은 년. 당장 이거 다 취소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시어머니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유치해졌지만
그날은 유독 가당치도 않게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나 본데. 이 집, 이 사람 명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멍하니 바라봤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왜 아들 명의가 아니야? 당연히 우리 승연이 거여야지. 아니요. 이 집 살 때 부족했던 잔금, 우리 아빠가 보태주면서 제 명의로 해두라고 하셨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아빠가 제 앞으로 등기를 쳐놓으신 거라고요. 저는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란을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은 제 개인 자산이고 당신들은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침입자일 뿐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금부터 딱 30분 드릴게요. 30분 안에 당신들 짐 싹 다 싸서 나가세요. 당신들이 제 돈으로 산 그 비싼 옷들, 명품 가방들까진 봐드릴게. 하지만 30분 지나면 저는 바로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희주야, 정말 이럴 거야? 엄마까지 계신데 어떻게 길바닥으로 나가라고 해? 당신은 입 닥쳐. 내 부모님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엄마 걱정되니?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한 게 뭐 있냐고, 주제 파악이나 하고 살라고. 그래서 제가 주제 파악 제대로 하고 내 것 찾아가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제가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려는 신용을 하자 멈칫하셨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죠. 너 정말 사람 탈을 쓰고 어쩜 이럴 수가. 그러게 제가 잘해드릴 때 잘하셨어야죠. 어머니가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그 1,000만 원짜리 가방, 그거 들고 나갈 시간은 드릴게요. 어서 챙기세요. 지금 1분 지났습니다. 저는 거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방금까지 천하를 호령할 듯 소리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파의 모습만 남았더군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통쾌했죠.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모든 화려함이 사실은 제 잡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나가세요? 경찰들이 와서 끌어내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제 차가운 재촉의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저를 향해 들릴 듯 말 듯 욕설을 내뱉으셨지만 저는 그저 비웃어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와 거실에 서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중에 꼭 후회할 거야. 후회?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해야 할 숙제야. 어서 나가. 더러운 꼴 더 보기 싫으니까.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잘 가세요. 다시는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문턱을 넘으며 제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기세였지만 제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을 보고는 고개를 획 돌려버리셨습니다. 제가 미리 불러둔 보안 요원들이 현관을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방을 끌고 복도로 나가는 그 뒷모습은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구부정하고 초라했습니다. 철컥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도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제 집에서 독사 같은 인간들을 몰아냈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죠. 바닥에 깨진 찻잔 파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던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 했지만 이제 그것은 저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자가 듣는 패자의 비명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0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화려한 성곽이 무너지고 나면 그 아래 무엇이 남는지 아시나요? 거기엔 그저 차갑고 딱딱한 맨바닥뿐이랍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권세와 부귀영화는 사실 제 아버지가 빌려준 가짜 날개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산이 묶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그들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거실은 무거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여행 가방 몇 개를 끌고 현관 앞에 선 남편의 모습은 어제까지 보던 당당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죠. 구겨진 셔츠와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끝까지.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티끌만큼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희주야, 나 정말 이대로 나가야 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제 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성공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 당신 없으면 나 정말 죽어. 길바닥에 나앉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우는 남편의 통곡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명품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계셨죠. 저는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을 그저 차가운 눈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 이름 부르기도 싫네.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이 사업에 손가락 하나 보탠 게 있냐고. 그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주제 파악하라고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내 말대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전업주부일 뿐인데 아무것도 안 한 내가 당신 인생에서 비켜주는 게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었어? 제 차가운 일갈에 남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희주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내 아들 죽는 꼴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게 사람 도리냐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은 잊은 채 제 탓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도리요? 우리 아빠가 평생 일군 돈을 당신들 사치 부리는 데 쓰고 아빠를 화장실 앞 구석 자리에 앉혀 무시한 게 사람 도리인가요? 당신들이 쏟은 그 피눈물, 우리 아버지가 그날 흘린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비극적인 연극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남편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힘조차 없는지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들이 문 밖으로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저는 곧바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도어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의 신혼 시절부터 남편과 공유했던 그 비밀번호. 저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러 초기화하고 오로지 저와 제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빅, 삐비빅. 새로운 비밀번호가 등록되는 기계음이 들리자 비로소 제 성역이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문고리를 돌려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포기한 듯 발소리가 멀어지더군요. 저는 베란다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질질 끌며 걷는 남편과 그 뒤를 따라가며 연신 뒤를 돌아보는 시어머니.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원래 살던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그 낡은 달동네의 좁은 월세방이겠죠. 제 아버지가 깔아준 비단길을 걷기 전 그들이 처참하게 머물렀던 그 바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멀어져가는 남편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비에 젖어 떨고 있던 그 어깨를 저는 사랑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탐욕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누군가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던 소리도 남편의 비굴한 울음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산 가압류와 압류 딱지가 붙은 사무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남편. 화려한 CEO 타이틀을 떼어낸 그는 이제 빚더미에 앉은 한 명의 패배자일 뿐입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제 영혼이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죠.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차가운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제 돈으로 사 입었던 비싼 옷들을 하나둘 팔아 끼니를 때워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배신의 대가이자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저는 닫힌 현관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단단히 잠긴 문 너머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 속으로 그리고 저는 새로운 빛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이 오기 마련이라지만 제 가슴속은 여전히 서늘한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는 법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평생 그 한기를 뼈에 새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말, 어릴 적엔 그저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시렸던 계절을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 진리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마지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푸르고 높았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끈적했던 과거가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가 회수한 자금을 바탕으로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남편이 망가뜨려 놓은 회사는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지만 제 안에는 그보다 더 큰 오기와 열정이 솟구치고 있었죠. 남편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그 육중한 가죽 의자부터 제일 먼저 내다버렸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비싼 양주가 가득했던 진열장도 싹 비우고 그 자리에 최신 경영 서적과 업계 분석 자료들을 채워 넣었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한 유통라인 피드백도 정리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제가 대표실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직원들의 눈빛엔 의구심이 가득했었죠. 사장 마누라가 뭘 알겠어? 하는 그 무시 섞인 시선들을 저는 실력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물류 시스템을 다시 짜고 아버지가 연결해 주신 거래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 진심을 전했거든요.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만 당신이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닐 때 나는 당신이 던져놓은 서류들 보면서 이 바닥 생리를 이미 다 꿰뚫고 있었어. 집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전경은 예전보다 훨씬 찬란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제법 경영인 티가 난다며 저를 볼 때마다 인자하게 웃어주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다고 눈물을 훔치셨죠. 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빛나는 본체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을 거예요. 중요한 외부 미팅을 마치고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창밖을 보게 되었는데 횡단보도 옆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되었죠. 한여름인데도 때가 잔뜩 탄 두툼한 점퍼를 입고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길 가던 노숙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든 비닐봉지 사이로 보이는 낯익은 물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죠. 제가 신혼 초에 남편에게 선물했던 이제는 낡아 빠진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그 사람이었죠. 그 옆에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한 노파가 보따리를 안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게나 명품 가방에 집착하시더니 이제는 신문지 위에 앉아 길거리에서 파는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계시더군요. 남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구걸이라도 하듯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CEO의 위용은 간데없고 그저 탐욕에 찌들었다가 버림받은 폐잔병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요동칠 줄 알았습니다. 분노든 혹은 아주 찰나의 동정심이든 무언가 느껴질 줄 알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거울처럼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무채색의 심정이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리다 제 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멍하니 제 차를 바라보다가 운전석에 앉은 제 얼굴을 확인한 듯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팽개치고 비틀거리며 차도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듯 입모양이 흉하게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죠. 희주야, 희주야, 나 좀 봐. 내가 잘못했어. 창문 너머로 들리지 않는 비명이 느껴졌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동시에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쫓아오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엎어졌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그를 붙잡더군요. 그 비참한 풍경을 뒤로한 채 저는 시원하게 뚫린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그들의 눈물이나 애원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배신의 대가를 이제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안녕, 나의 아픈 계절아.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해졌거든요.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며 제 이름을 지워가던 그 굴욕적인 세월은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마누라도 아닌 오로지 저 자신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로비를 걸어 들어갈 때 수많은 직원이 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라는 그 말소리가 제 귓가에 기분 좋게 감깁니다. 저는 이제 제 아버지가 베푼 사랑을 제 실력으로 세상에 돌려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징벌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들 없이도 제가 보란 듯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오묘하지 않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얻은 부귀영화는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진심을 다해 인내하며 일궈낸 땀방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법이죠. 저는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이름을 걸고 지시를 내리고 제 결단으로 수백 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대표이사 이희주. 그 이름 석자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반짝거리며 저를 반겨주네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직 저만의 성벽을 저는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나직하게 내뱉은 혼잣말이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나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계절은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신의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찬란한 봄을 저는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부디 자신만의 소중한 이름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기막히고도 통쾌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하기를 저 희주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회의를 위해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